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31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나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몽골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송원명청을 공부를 할 때는 기존의 중국이랑 다르게 여러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라가 등장했다 하면 그 나라를 세운 민족이 뭔지도 같이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 세웠다. 좋습니다. 몽골 제국의 최대 판도, 최대 세력권 보면은 정말 넓습니다. 거의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먹었죠. 자, 우리나라도 뭐 완전 지배한 건 아니지만 몽골에 항복을 함으로써 몽골 제국의 세력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인류 역사상 인간이 만든 제국 중에 가장 거대한 제국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몽골 제국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몽골 제국을 처음에 시작했던 징기스칸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 몽골이 중국 지역을 지배했을 때 중국에 있던 나라를 원나라라고 부릅니다. 이 원나라가 어떻게 중국을 지배했는지, 몽골인들이 한족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그럼 셋째, 원나라의 문화와 동서 교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 인물은 바로 칭기스칸 되겠습니다. 칭기스칸은 사실 이름은 아니에요. 칭기스칸은 칭호입니다. 우리가 칸이라고 하는 것이 유목민족들이 자기들의 대장을 부를 때 칸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미 옛날에 당나라에서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자, 칭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입니다. 사실 테무친이 뭐 어렸을 때부터 막 승승장구했던 건 아니에요. 테무친의 아버지는 부족의 부족장이었는데요. 이웃 부족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테무친의 아버지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테무친을 버리고 떠나요. 결국에 테무친이 부족의 리더로서 역할을 시작할 때는 그 아래 9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혈통이랑 출신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충성에 따라서 부하를 등용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테무친 주변에 모이게 되고 결국에 흩어져 있던 몽골 고원에 있던 수많은 유목민들, 몽골족들을 통합하는 데 성공하는 인물이 테무친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몽골족의 부족장 회의에서 위대한 칸인 칭기스칸의 추대됨으로써 몽골 제국의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칭기스칸입니다. 자, 사실 칭기스칸이 등장하기 이전에 몽골 같은 경우에는 세계 지도에서 찾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몽골 고원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칭기스칸이 등장하고 누가 사망할 때쯤에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정도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몽골 제국이 등장을 했지요. 칭기스칸의 엄청난 정복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칭기스칸 이후에 몽골족은 결국에 이런 거대한 세계 제국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지요.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영토라고 하는 표현은 뭐 적합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 정도의 엄청난 세력권을 자랑을 했다. 이렇게 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목민족들을 통합하고 최초로 몽골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다? 칭기스칸, 테무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궁금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몽골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빠른 시기에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몽골족의 주력 부대인 강력한 기마군단 되겠습니다. 우리가 몽골 하면은 말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몽골은 기마부대가 왜 이렇게 강력했느냐? 당연한 거죠. 몽골 사람들은 초원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부터 말을 다루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즘에도 굉장히 어린아이들도 말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지금 같은 문명이 없던 시절의 몽골인들은 더더욱 말에 익숙했을 거고요. 자, 몽골의 말도 굉장히 독특해요. 자, 몽골의 기병 사진을 보면은 몽골의 말 어떻습니까? 유럽인들이 타고 다니는 말에 비해서 굉장히 키가 작고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몽골의 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유럽의 말보다 더 체력적으로 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랜 전쟁 활동을 먼 원거리 공격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몽골의 말들이 갖고 있었다. 사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유럽에 처음 쳐들어갔을 때 유럽인들이 몽골인들이 타고 온 말을 보면서 야, 너희들 뭐 쥐를 타고 왔어 이러면서 비웃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둘이 맞붙어 봤을 때는 몽골족의 말이 지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지구력 부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 몽골인들은 그러한 말들을 한 마리만 타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 몽골 초원에는 사람보다 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의 병사가 여러 마리의 말을 끌고 다닙니다. 따닥따닥 타고 다니다가 내가 타고 다니는 말이 지쳐요. 그러면은 그 말을 타고 다니면서 자, 이 사람 보세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동시에 점프를 해가지고 바로 옆에 말로 갈아타는 거예요. 말은 내릴 필요조차 없습니다. 내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에너지도 소모되고. 근데 말을 타고 다니다가 바로 갈아타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의 몽골 기병의 하루 진군 속도가 약 80에서 100km였다고 해요. 당시에 아무리 잘 훈련된 군대가 빠르게 진군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0km 이상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기병들은 뭐 쉬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거리를 이동할 수 있었고, 당시에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대비하는 유럽의 군대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속도로 몽골 기병이 달려오기 때문에 막아내기가 더욱 어려웠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몽골 기병 다닐 때 사실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싸우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겁니다. 군인들이 식사를 잘해야지만 잘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량을 어떻게 보급하는지가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몽골 기병들은 식량 역시 굉장히 간소하게 들고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소나 양 같은 고기를 말린, 우리로 따지면 약간 육포라고 할 수 있는데 보르츠라고 하는 식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몽골인 같은 경우 이 육포 같은 거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 뚝 잘라가지고 끓는 물에다가 넣고 이제 팔팔팔팔 끓이면은 그게 그 자체로 고기죽이 돼가지고 아주 고단백, 그다음 고영양의 그런 식품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만약에 정 급해서 내가 끓여 먹을 수 없다, 그럼 말 타고 다니면서 육포 씹어 먹듯이 씹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던 강력한 몽골의 기마군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뿐만이 아니죠. 자, 몽골의 기병 같은 경우에 유럽 군대랑 비교를 해보면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무장이 약간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의 방어력을 따져보면은 유럽의 군인들이 훨씬 더 강했겠지만 좀 더 기동력이 높아서 말을 타고 싸우는 기동전에서 훨씬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몽골인들은 워낙 말을 자유자재로 타기 때문에 무거운 무장을 하고 있는 유럽의 군인을 공격을 하고 유인해내고 도망치고 포위하고 공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유자재로 말을 타면서 이용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몽골의 기마군단의 강력함 되겠습니다. 그럼 몽골의 군인은 약점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몽골군의 약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몽골은 넓은 초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바다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싸우는 해상전에는 굉장한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몽골은 또 초원에 있기 때문에 무엇을 상대해본 적이 없다. 성을 사실 싸워본 적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높은 성이 있는 경우, 그 성을 공격해야 되는 동성전 부분에는 조금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나중에 금방 극복을 해냅니다. 몽골군이 서쪽으로 공격을 해서 이슬람 지역을 공격을 할 때 그곳의 기술자들을 이제 포섭을 하게 되면서 그곳의 기술을 흡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투석기 같은 것, 돌을 날려서 성을 공격하는 투석기 같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어서 나중엔 이 공성전의 약점도 결국에 보완을 해내게 되죠. 결국에 끝끝내 몇십 년 동안 몽골의 침입을 거대한 성을 의지해서 버티던 남송 같은 국가들도 몽골이 흡수한 이 공성 기술에 무릎을 꿇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몽골은 엄청나게 넓은 지구를 차지를 합니다. 남쪽으로는 끝끝내 버티던 남송을 멸망시켰고요. 자, 남서쪽으로는 아바스 왕족 멸망시키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으로는 러시아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넓은 몽골 제국을 세웠어요. 자, 이 몽골 제국은 사실 한 개의 단일한 국가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여러 명의 칸이 나누어 다스리는 국가로 이루어졌는데요. 우린 이것을 몽골 말로 울루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칸들이 다스리는 울루스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울루스를 다 합친 것이 거대한 하나의 몽골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요. 가장 강력한 칸, 대칸이 다스리는 지역. 칸의 울루스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중국 지역에 있던 원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지역은 여기 중국 지역이 있는, 그리고 몽골 제국이 처음 시작했던 몽골 고원을 포함하는 이쪽 지역의 핵심 지역이고요. 그 이외의 지역은 여러 명의 칸들이 여러 개 울루스로 나누어서 다스렸다. 하지만 여러 개의 울루스가 있지만 전부 다 합치면 하나의 몽골 제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몽골 제국을 봤으니까 몽골 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제국을 시작했던 사람이 칭기스칸이라면 몽골 제국을 어떻게 보면 궤도에 올려놓은, 약간 전성기를 스타트한 사람은 우리가 쿠빌라이 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칭기스칸의 손자예요. 쿠빌라이 칸이 했던 업적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도를 대도, 지금의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몽골 사람들의 원래 수도는 초원 한가운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경민족인 중국을 지배를 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땅에 조금 더 가까운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는 거죠. 자, 쿠빌라이 칸 또 나라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꾸냐? 나라의 이름을 원나라로 바꿉니다. 중국 전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나라 이름의 스타일도 중국 스타일로 어느 정도 바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남송을 멸망시키는데 성공을 합니다. 칭기스칸 때는 남송을 아직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남송이 끝끝내 버텨요. 하지만 칭기스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쿠빌라이 칸 때 남송을 멸망을 시킵니다. 자, 남송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갖고 있냐? 자, 그 전까지 중국의 한족을 괴롭혔던 민족은 많습니다. 흉노족, 선비족, 거란족, 여진족, 뭐 탕구트족,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민족들이 중국 한족을 계속 사방에서 공격을 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여태까지 중국 민족인 한족을 완전히 지배하지 못했어요. 중국 땅 전체를 차지했던 민족은 없었습니다. 한족 이외에. 그런데 유목민족 최초로, 북방민족 최초로 전 중국을 지배하는 데 성공한 것이 남송을 멸망시킨 쿠빌라이 칸이고 그가 이름을 바꾼 원나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가 북방민족 최초로 중국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역사적 의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국 땅 전체를 지배하려고 봤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영토가 너무 넓고 다양한 민족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민족에 제일 많은 민족은 누구냐? 인구의 90% 이상, 95% 이상의 한족들입니다. 자, 몽골인들의 당시의 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였다고 하면은 한족의 인구는 거의 그 100배인 1억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족 입장에선 자기 인구의 100배가 되는 한족들, 그리고 넓은 중국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는 초원에서 살고 있던 자기들이랑 생활 방식이 아예 다른 인구가 100배 되는 1억 명의 한족을 다스려야 되는 상황이 바로 몽골한테 찾아온 거예요. 결국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몽골인들은 이들을 지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몽골인들이 생각해낸 통치 방식이 무엇이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몽골 제일주의. 몽골족을 제일로 하고 나머지는 레벨에 따라서 차등을 두겠다. 차별을 하겠다. 이런 것이 몽골 제일주의입니다. 크게 네 가지 계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일 위에는 몽골인들이 다스리고요. 제일 아래에는 피지배 계층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누구다? 핵심 한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족도 금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이냐 아니면 마지막까지 몽골에 개겼던 남송의 한족이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 피지배층은 한족이고요. 제일 꼭대기에 좋은 것들은 몽골인들이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특이한 게 있습니다. 몽골인과 한족 사이에 생목인이라고 하는 인종이 껴있습니다. 자, 생목인은 무슨 뜻이냐? 여러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주로 서아시아나 중앙아시아, 멀게는 유럽 이런 국가에서 왔던 외국인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몽골 아래에 껴있냐? 자, 몽골인들은 초원에서 살았던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거나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거대한 국가를 통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분야, 행정적인 분야를 담당할 수 있는 일종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 전문가 집단을 외국에서 데리고 와서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중간에 껴서 일을 시켰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생목인 몽골인들 아래에서 몽골인들을 보좌하면서 주로 재정 업무와 같은 국가를 운영하는 일들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제일주의와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몽골 제일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몽골인과 다수의 한족이 어떻게 된다? 합쳐지지 않습니다. 몽골인이 몽골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전에도 중국 민족을 공격하고 압박했던 민족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화북지대를 통일하고 북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선비족은 어땠나요?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를 잃어버리고 중국의 문화에 동화되는 한화 정책에 사용을 하면서 중국 문화와 짬뽕이 돼버렸던 거예요. 하지만 몽골은 그렇지 않고 몽골 제일주의를 통해서 몽골의 전통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또 이 몽골 제일주의 단점은 무엇이냐? 한족을 차별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민족 갈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것은 원나라의 세태와 연결이 되게 되는데 14세기쯤 되면은 몽골 제국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왕위 계승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누구들,
인구의 100배나 되는 한족들이 반란을 무지하게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에 몽골 제국은 인구가 너무 많은 한족들의 이 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명나라에 의해서 만리장성 북쪽으로 쫓겨나게 된다. 그래서 사실 몽골 제국이 중국 땅 자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했던 시기는 뭐 100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긴 기간 동안 중국을 효과적으로 지배하는데 성공해내지는 못해요. 그만큼 중국 민족이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가 뭐 워낙 많고 문화적인 힘, 농경의 힘이 강하니까요. 자, 원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칭기스칸을 거쳐서 쿠빌라이 칸 그리고 원나라의 멸망까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나라의 경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특이한 부분은 원나라 시대 때 목화 재배가 확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소물 재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목화가 우리나라인 고려에 이때 전래가 되었다 하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나라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 동서교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원나라 이전에는 이 넓은 제국에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려면은 수많은 국경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경선을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하지만 원나라가 이 지역을 통일을 함으로써 어때요? 단 하나의 단일한 국가 아래에 이 넓은 지역들이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 몽골 제국의 군사력 아래 안정되게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동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골 제국 하면은 동서교를 우리가 중요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중요한 정책으로는 무엇을 줄 수 있냐? 우리가 역참제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역참제도는 뭐냐? 주요 교통로마다 설치한 일종의 휴게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우리도 지금 멀리 갈 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들러서 회오리 감자도 먹고 밥도 먹고 쉬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몽골 역시 넓은 제국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다가 역참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통행증, 이렇게 생긴 통행증을 가진 사람들이 쉴 수 있게 군인이나 여행자, 상인들이 밥을 먹고 자고 때로는 말도 갈아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 것이 역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몽골의 교통로는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합니다. 위에 초원으로 다니는 초원길, 그리고 사막으로 다니는 사막길, 별명으로는 비단길이에요. 사막길이 비단길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통해 가는 바닷길 같은 부분들, 이 세 가지 국제 교통로가 있었고요. 바닷길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항구가 유명하게 되는 것들도 있었지요. 자, 몽골식의 동서교류가 워낙 활발했기 때문에 유럽의 군주들이나 아니면 교황 같은 사람들이 사신을 파견해서 몽골에 가기도 합니다. 몽골의 사신이 유럽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자, 로마의 바티칸에 가보면은 벽화가 있는데 이 벽화에 보면은 다른 유럽인들 사이에 특이한 인물이 있습니다. 생긴 게 어때요? 다르게 생겼죠. 이 사람 원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이랑도 교류를 할 정도로 국제 교류가 활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종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슬람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그 다음에 티베트 스타일의 불교, 우리가 라마교라고 부르는 티베트 불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서로 공존하면서 약간 종교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개방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곳이 또 원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원나라를 정리하기 전에 가장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마르코 폴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탈리아 출신 인물인데요.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된다? 원나라에 와가지고 오랜 기간 머뭅니다. 거의 10년에서 20년 사이 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원나라에 머물면서 원나라의 이곳 저곳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닷길을 통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유럽에서 자기가 동쪽 지방, 원나라, 중국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자기가 보고 들은 내용들을 기록하니 그 책이 무엇이다? 동방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동방견문록에는 원나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진귀한 물건들이 모두 있는 곳이 베이징이다. 베이징에는 인도의 상품도 있으며 비단 같은 것도 매일 1,000술의 분량이나 줄을 서서 베이징으로 들어간다.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울로 비단, 그러니까 비싼 물건이죠. 어떤 명품, 비싼 물건들이 1,000술에.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쿠팡 그 트럭에 1,000개 정도가 서가지고 줄 서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흥미로울 수밖에 없겠죠. 자,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록도 있네요.
후추를 비롯한 각종 향신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수많은 선박이 인도네시아를 찾아간다. 향신료의 양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했을 겁니다. 자, 지팡구. 일본에 대한 내용도 있네요. 일본에서는 금이 발견되는데 무제한으로 금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군주의 지붕이 금으로 덮여 있다. 현실이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들이 동방견물록에 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을 실제로 왔다가 가서 기록한 이 동방견물록이 나중에 유럽에서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리고 유럽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와 나도 가보고 싶다. 나도 베이징 가보고 싶다. 나도 지팡구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물록 유럽인들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 자극 같이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몽골 제국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몽골 제국을 스타트한 사람, 흩어져 있던 몽골 부족을 통합한 인물은 칭기스칸이었고요. 칭기스칸 이후에 쿠빌라이 칸은 나라의 이름을 원나라로 바꾸고 수도를 베이징으로 삼고 남송을 멸망시킴으로써 북방 민족 중에는 최초로 중국 땅 전역을 통일을 했다. 자, 그리고 중국 땅 전역을 통일을 해본 결과 너무나 많은 한족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실시하게 된 정책이 뭐다? 몽골인 제일주의였고요. 몽골인 제일주의에서는 한족을 차별하면서 생목인이라고 하는 외국인을 등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몽골 제국은 거대하게 동서로 뻗어 있었기 때문에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에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는 역참을 잘 기억을 할 수 있고요. 세 가지 국제 무역 루트인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르코폴로의 동방견물록이 아시아에 대한 흥미를 돋아주었다. 이런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원나라 완벽하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 송원 명나라로 만나도록 하죠. 친구들 안녕.